안녕하세요. 새로 요한낙스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했듯이 저는 저기 원자력 연구원에 있을 때 미세버블 관련한 기술을 이용해서 그 물 안에 있는 입자를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부상시켜서 제거하는 기술. 그걸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미세 버블이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물속에 버블이라고 하면 버금이죠. 전라도 말로는. 그 버블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게 형성이 되냐면요. 물 힘과 기체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그 물 내부에 발생하는 버블 바깥층에 제타전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게 어려운 얘기로 제타전이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극을 가진 표면층이 생겨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 그 가진 표면층이 생기게 되면 얘가 중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로 대전된 힘에 의해서 입자들이 이게 붙게 돼요. 이 버블을 중심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입자가 그 버블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바깥의 제타전이가 굉장히 올라가요. 대전되는 전압이. 그래서 바깥에 이제 막 입자들도 많이 붙겠죠. 왜냐면 우리가 정전기 할 때 타조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먼지 닦을 때 그 정전기를 묻혀가지고 이게 입자를 모으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분리하는 것처럼 버블은 이제 물보다는 밀도가 낮기 때문에 무조건 물 위로 뜨죠. 그러면서 이제 내부에 있는 것들을 가져가는데,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바깥에 대전되는 전압, 이게 정전기가 이게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입자도 많이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많은 입자들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원래 이런 기술로 해서 미세 버블 기술은 이제 환경 쪽에서 부상분리 쪽에 많이 쓰게 됐어요, 실은.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그때 당시 이제 논문이 나왔었냐면요. 일본에 있는 교수인데 그분의 제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에 의해서 이제 창시된 게 나노버블이 물속에 존재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이제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분 이제 논문을 이렇게 봐봤는데 너는 나노버블이 물속에 존재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왜 그러냐면 그분 이론의 핵심은 그거예요. 사실은 이제 용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Y-O-U-N-G 라플라스. 그러니까 용 라플라스 프레셔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물 속에서 버블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 실험해 보시면 아실 거, 아니면 유튜브 다른 데서 한번 검색을 해 보세요. 그 버블이 큰 거고 작은 거고 풍선을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게 보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양쪽에 이제 이렇게 뭡니까, 밸브를 하나 달고 이쪽에 풍선 큰 것 작은 것 이렇게 달아놓고 밸브를 탁 열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거로 가는 게 아니라 작은 버블에서 큰 버블로 이동을 해요. 오히려 내부 압력이 이게 더 높다는 뜻이죠, 작을수록. 그러니까 물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물이 갖고 있는 표면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장력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힘을 덜 받기 위해서 단위를 자기 면적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석이 있으면 왜 끌어당깁니까, 서로? 이 자석의 힘과 이 자석의 힘이 최대한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똑같이 물 안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물에 봤을 때 이게 스프링 하나하나라고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길어지면 이렇게 당기면 이게 이렇게 오므릴 때도 수월하죠. 근데 가까운 거를 잡고, 아무리 가까운 거를 잡고 철사 가는 거라 해도 이렇게 꼬부리려면 힘들잖아요. 그건 뭐냐면, 가까운 거리는 분자 간에 서로 이렇게 움직이는 각도가 먼 거리로 봤을 때는 그 각도가 작죠. 그러니까 움직이기가 수월하지만 가깝게 되면 같은 1mm를 내려도 각도 자체가 굉장히 많이 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이 대단한 거죠. 그걸 이겨내려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사실 위배가 돼요. 나노버블은. 왜냐면 용 라플라스 이론에 따르면 보통 우리가 물속에서 10마이크로미터 정도만 만들어도 부상분리로서 되게 훌륭한 크기예요. 그거를 갖다 그 환경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그 큰 버블이고 활용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근데 1마이크로 만들기도 사실 어렵지만 1마이크로 버블은 물속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마이크로 정도 수준이 되면 그 바깥의 제타 전위를 계산한 게 오래전부터 이제 연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제타 전위는 마이너스 뭐 한 100mV 이상 돼요. 바깥층이. 그러면 10마이크로미터는 보통 한 뭐 40mV 뭐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바깥의 층이 대전되는 게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10마이크로미터일 땐 안쪽에서 물 바깥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이 표면에서 버블이 터지려고 이게 눌리는 힘이죠. 물에 의해서 이 버블을 없애려고 하는 힘은 0.3기압이에요. 근데 1마이크로로 변하면 어떻게 되냐? 3바가 돼요. 3바. 3기압. 이게 수심으로 하면 30m 밑에 있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10마이크로 안에 갇혀 있다 그러면은 3m 물 속에 있어서 고막이 터질 듯한 그 느낌을 받는데 보통 3m만 있어도요. 이 1마이크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30m 물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0나노미터, 나노버블이라고 하는 크기가 보통 100나노미터를 이제 보통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나노버블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100나노미터 크기다 그러면 0.1 마이크로미터예요. 마이크로미터로는. 그 정도면 10분의 1이 또 줄어들죠. 그러면 30바가 여기는 형성되니까 300m 물 속에 있는 것 받는 압력하고 똑같은 거죠. 어마어마한 압력이죠. 근데 30바를 이게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0.1 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되는 버블이 어떻게 그 30바의 압력을 견디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죠. 근데 그분에 따르면 이제 생각이 나네요. 다카시 교수죠. 다카시. 그분 이론에 따르면 이 바깥층에 있는 대전층, 그러니까 제타 전위가 100 마이크로미터, 마이너스 100mV 정도 되는 수준으로 제타 전위가 있었다가 이게 어느 정도 이상 더 눌리게 되면 사실 밀집도가 이게 높아지잖아요.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바깥층에 이온층이 생긴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얘를 이게 좀 확인하는 방법도 사실 애매해요. 왜냐면 이게 이온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이게 이온 정도가 되려면 거기에서 이제 그 이온이 형성됐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증명할 만한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증명할 방법으로 뭘 하냐? 그 100나노미터 정도 된다고 하는 그 버블들을 충격을 줘서 이제 터트리는 거죠. 터트리는 과정에서가 제가 볼 때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터지고 나서 거기에서 강력한 이온층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다가 그 쏟아내는 강력한 핫스팟 지역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이론이. 근데 그걸로 해서 이 핫스팟이 생겨서 그 안에 있는 에너지가 거기에 모두 방출되면서 이게 이온층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해석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이 버블을 만들 때 수족관에서 버블을 뽀글뽀글 이렇게 만드는 분산기 있죠. 그걸로 만드는 그 버블은 너무 적어요. 양이. 그래서 보통 버블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프로펠러 방식으로 막 돌린단 말이에요. 막 10,000rpm 이렇게 막 돌린단 말이에요. 기체하고 물하고 막 섞어서. 그럼 이렇게 만든 것은 초기에는 하얗단 말이에요. 그 버블들이
하해가지고 그 이제 마이크로 버블들이 안에 압력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갈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 공기가 난용성 기체라도 물 밖으로 녹아 나가려고 하는 힘이 강하죠. 왜냐하면 내부에 이제 그 안에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 물에도 이제 어느 정도 녹아서 또 물 밖으로 나가는 양이 있으면 그 양이 또 밖으로 또 채워지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 그 압력과 농도, 그것을 이제 우리는 용존량의 그 리미트, 이게 용존 한계라 그러죠. 물에 녹을 수 있는 그 한계가 압력마다 틀려요. 그러면서 이 농도 구배가 생기면서 이게 저절로 마이크로 버블이 생긴다. 근데 이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은 캐비테이션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공동현상이라고 해서 물을 우리가 단순하게 흔드는 것만으로도 물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요, 진공이 생겨요. 한쪽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거 똑같죠. 유리가 탁 떨어지면 유리가 이렇게 압축 강도로 해서 이렇게 떨어질지 모르지만 휘었다가 다시 이게 돌아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인장 강도가 발생하잖아. 땡기는 힘이. 유리는 압축 강도는 강해요. 그래서 안 깨져요. 유리는 압축을 할 때는, 압축을 때릴 때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압축하고 나서 눌렸다가 이렇게 휠 때 인장 강도가 생기죠. 그때 유리가 깨지는 거예요. 유리는 다 똑같이 어떻게 해요? 물도 압축이 받는 면이 있지만 안 받는 면은 어떻게 돼요? 뒤쪽은 이렇게 프로펠러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 미는 건 압력 가압이 되죠. 하지만 뒤쪽은 어떻게 돼요? 가압을 해주기 위해서 물을 당겨야 되는 압력이 생기죠. 이게 진공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증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뒤쪽에는 앞쪽엔 가압이 되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순간적으로 생기면서 어떻게 돼요? 물은 이론적으로 마이너스 40바에서 수증기 그냥 0도씨에서 끓게 돼 있어요. 네. 아주 뭐 100년 전부터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증기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수증기는 사실 어떤 환경에 있어요? 상온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공기 중에도 수증기가 있다고요. 얘도 어떻게 해요? 실은 액체물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강하죠. 그래서 우리 공기 중에 있는 물은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공기 중에 많은 수증기를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이슬점이라는 온도가 있죠. 그 온도 이하로 갔을 때는 다 이슬이 돼갖고 떨어지잖아요, 밖으로. 똑같이 이 안에서도 그런 환경인 거예요. 초기에는 기압이 낮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수증기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생긴 수증기가 어떻게 돼요? 다시 물로 돌아가려는 힘이 있죠. 그리고 나서 얘가 물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자멸을 다시 물속에다 내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100도씨 물을 막 가열을 하면 어떻게 돼요? 물은 100도씨 이상 끓진 않죠. 근데 에너지가 가해졌는데 온도가 안 올라가는 거죠. 에너지 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불을 떼고 있잖아요. 근데 100도씨 이상은 안 올라가요. 근데 뭔 현상이 생겨요? 수증기로 형태로 해서 날아가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변환이라는데 어려운 말로는 액체가 기체화되면서 그 에너지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액체가 기체화되면서 에너지를 다 뺏어가는데 에너지를 쓸 뿐이지 온도는 못 올리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체가 액체로 돌아갈 때는 그 기체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거기서 다 품어내는 거죠. 물속에다. 사실 물은 비열이 우주에서 두 번째로 높은 물질이에요. 수소 다음으로. 그러니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저장하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죠. 그게 이제 뭡니까? 물속에 다 품어졌을 때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핫스팟, 열점이 생기면서 실은 많이 만들어지고 나서 프로펠러에서 어떤 현상을 볼 수 있냐면 프로펠러가 이렇게 젖 먹듯이 먹인 게 보여요. 금속이 그냥 녹아 있어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물 속에도 사실은 수증기 형태로 있는 버블이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버블들이 어떻게 돼요? 충격만 탁 가하면 이게 좀 약간 환경 영향을 받으니까 수증기 같은 경우는 수증기 기체죠. 수증기 기체는 바로 액체로 돌아가려는 힘이 강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이제 쏟아내는 거죠. 그럴 때 뭐가 나옵니까? ESR이라는 그 검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노 버블이 물에 한 번에 터지면서 에너지를 쏘았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미 물 속에는 포화 상태로 있는 그 가스류가 있고, 이 안의 압력은 어떤 외부에서 굉장히 강력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30바까지 아까까지 잘 견디고 있던 걔가 갑작스럽게 터질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바깥층으로 가스를 전달해야 되는 거죠. 이거 폭발하는 게 아니라 가스가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메커니즘은. 근데 그렇게 해서 가스가 전달된다고 하기엔 좀 어려운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거보다는 해석이 이게 더 쉽죠. 물 속에 있는 수증기가 압력을 탁 받아가지고, 원래 이게 불안정하니까 액체로 있는 게 안정하잖아요. 불안하니까 다시 액체로 돌아가고, 액체 그 돌아가는 그 지점에서는 잠열을 내뿜고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잠열을 보통 그 한 지점에 5,000도씨 정도의 열점이 발생해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그 5,000도씨 정도 되면은 이온 검출기 그 스핀, 그러니까 ESR은 뭐냐면 일렉트릭 스핀을 이 검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에너지 방사선 같은 걸 이렇게 맞으면 전자가 이렇게 스핀이 탁 궤적이 변할 정도로 탁 바뀐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강력한 힘이 안에서 뭔가 생겼다는 건데, 그러려면 온도가 뭐 몇 100도, 몇 1000도 뭐 이런 걸 가지고는 이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ESR을 보통 이제 우리가 어디서 많이 쓰냐면 식약처 같은 데서 이게 방사선 쌌냐 안 쌌냐 하는 걸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방사선을 이게 한번 물질에다 쏜 것들은 안에 전자 스핀이 이렇게 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라디컬화 된 거죠. 라디컬화 되면서 그 이제 전자 층이가 이게 영구적으로 바뀐 게 있어요. 그거를 갖다 검출할 때 많이 써요. 또 5,000도씨 정도 되면은 그 정도가 되죠. 그런 게 검출되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아무리 그게 없어진다고 해도 기체가 없어진 것이라고 하면 물리적 현상으로 볼 때 그 정도의 그 에너지를 품어낼 것 같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나노버블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노버블을 입증을 해야 돼요. 나노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나노버블을 입증을 하려면 첫 번째 하나는 뭐예요? 나노버블의 크기인지 그 버블이 입자도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계가 NTA라는 그 기계가 있어요.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 기계가 뭐 나노사이트니 뭐 여러 회사에서 나온 것들이 있어요, 기계들이. 근데 그거는 뭐냐면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될 게 나노 트래킹, 나노 사이즈 트래킹 아날리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노 버블을 특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노 입자 크기의 액체든 고체든 기체든 뭐든 관계없이 찍는 거예요, 그냥. 다만 이 찍는 것을 그 안에 있는 그 브라운 운동, 물은 뭘 갖고 있냐면 브라운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물은 정적인 게 아니거든요. 고체가 아니에요. 유체잖아요, 유체. 흘러. 그러니까 우리가 액체, 고체는 뭐 어떻게 해요? 분자 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서로 이렇게 그 땡기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은 고체하고 다른 게 뭐냐면 얘가 움직여, 끊임없이 역동적인단 말이에요, 안에서.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흘러갈 때 이제 분자 운동이 이제 묘하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꽃가루 같은 거, 이제 브라운 운동이 이제 우리 중학교 책에 보면 꽃가루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아, 물이 운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예상한 거죠. 그 힘을 이용해서 그 입자가, 예를 들어서 그게 작으면 막 빨리빨리 움직일 거 아니야, 물 분자 사이에서. 입자가 크면 어떻게 해요? 덜 움직일 거고. 여기 크니까 그걸 가지고 단순하게 이게 트래킹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래킹을 하는 거, 우리는 이제 물 분자의 점도나 물의 온도 몇 도마다 이 점도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그 힘에 대해서 이미 연구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얘가 어느 정도 크기의 입자다라고 하는 거를 대충 알아내는 거죠. 그게 바로 NTA, NTS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NTA라고 하는 그 나노 트래킹 시스템에 의해서 그거를 입자를 유추해내는 거죠. 자, 그까진 좋아요. 그렇게 해서 나노 트래킹 시스템에 의해서 그게
100 나노미터 크기가 뭐 몇 프로 있고 1 마이크로미터는 몇 프로 있고 그래갖고 종분산 이게 그 정규 분포표로 나오는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주죠. 그러면은 그까지는 뭐예요? 아까 말한 나노 입자가 그 안에 지금 얼마나 실제로 있냐 없냐는 걸 우리가 유추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노 입자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버블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 아까? 모든 버블은 바깥층에 제타전이라는 게 형성돼요. 그러니까 바깥층 물과 기포가 만나는 그 층에 제타전이,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대전된 전압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아주 정확해요, 이건. 그럼 제타전이 측정기가 뭐 비싸냐 복잡하냐 그러지 않아죠. 왜냐면 이 물에다가 거기 그 지나가자 기포가 지나가면 양쪽에다가 전극을 대면 전압이 얼마나 전압 그 대전이 됐는가가 나와요. 그러면 그게 해보면은 적어도 어떻게 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1 마이크로미터일 때 마이너스 100mV 이하가 나와야 되는 게 110, 120 마이너스 130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300.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최소한 못 나와도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뭐 180mV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측정을 해보면 어떠냐면 나노 버블이라고 한 물들을 제가 이제 순창 쪽에서 그 연구소 쪽에서 나노 버블만 제가 1000건 이상을 샘플링을 해서 그쪽 분석을 해봤어요. 그럼 결과가 어찌냐? 제타전이는 마이너스 뭐 28V에서 40 마이너스 40V까지 나오면 진짜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버블이 아닌 거죠. 그냥 입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입자든 거기 가서 제타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그 정도 전압은 다 나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모든 버블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물 속에 있는 탈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물에 있는 기포를 제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많이 쓰는 게.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탈기를 할 때 일단 가스를 날려줘야 되잖아요. 가스를 날릴 때 제일 편한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물을 들끓게 하면 돼요. 들끓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물을 팔팔 끓이면 돼요. 물을 팔팔 끓이면 물 안에서 물이 그냥 요동을 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가스는 물 속에 녹아들은 가스는 어떻게 돼요? 그 영존량이라고 하는 게 있죠. 최대 영존 녹을 수 있는 영존량이라 그러거든요. 물에 녹을 수 있는 산소는 얼마 뭐 있죠. 산소는 공기 중에서 공기 이제 산소가 20%일 때요. 대기 중에 20%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0도씨에서 잘 녹아야 한 10ppm 정도 녹아요. 근데 이게 100도씨 가면 어떻게 돼요? 0이 되는 거죠. 0. 포화 농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산소가 녹질 않는 거예요. 100도씨가 되면. 40도씨가 되면은 그 양의 보통 한 절반도 안 되는 양이 녹아 들어가는 거죠. 온도가 높을수록 그게 어떻게 해요? 이 난용성 기체들은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끓여보면 어떻게 되냐? 제가 이제 오토크램브라는 그 있어요. 그 완전 멸균을 하기 위해서는 120도로 끓이는 방법이 있어요. 물을 어떻게 끓이냐면 압력을 막 3바 4바 주면 물에 끓는 점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끓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로 끓여서 그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버블을 확인했더니 버블 양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제타전이 그대로고 버블 양도 줄어들지 않고, 이런 데이터를 제가 그러니까 어떤 것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기포라면 물속에 기포가 없어졌어야 돼요. 근데 기포량이 전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 많아졌다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 또 탈기시키는 방법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즘에는 이제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필터가 있어요. 필터. 이게 필터가 어떤 필터냐면 물을 거르는데 뭐 MF, NF 뭐 이렇게 하거든요. MF는 마이크로 필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마이크로 사이즈 그 이물질을 실은 거르려고 하는 거죠. 그 이물질을 거르려고 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하는 거고, NF 하면
나노 사이즈를 걸을 수 있는 필터가 있어요. 100 나노미터 크기면은 어떻게 해요? NF 쓰면 NF가 10 나노미터 막 이런 그러니까 스크린 크기가 몇십 나노미터 크기인 NF가 많아요. 그럼 그걸로 걸으면 어떻게 돼요? 안 나와야 되죠.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게 이제 버블이 이렇게 가갖고 스크린에 쪼개질 수 있지 않냐? 근데 그게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1바가 물속에서 존재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0.1바는 30, 그러니까 0.1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버블이 물속에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0바의 힘으로 얘가 지금 30바를 뭔가 모르는 견디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반으로 쪼개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반이면 이제 얘가 이제 이쪽 이제 50 나노미터가 되고 얘도 50 나노미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60바가 필요한 거 이게 둘이 떨어져서 다시 그 기공을 통과해서 나가려면 60바가 필요하다고 얘가. 그래서 RO 필터 같은 거 이거 겨루는 것이 왜 어려운 거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버블을 밀어낼 힘이 없는 거예요. 버블을. 그러니까 우리가 스크린을 통해서도 버블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아까 같이 조그만 버블이 물에서 안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버블은 이렇게 해가지고 0.1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그 구멍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바람을 분다 해서 0.1부터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생기면 물속에 이만한 버블 크기가 생겨야 되니까 100나노미터 크기의 버블이 이렇게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30바 이상은 이렇게 불어줘야 이게 이렇게 모양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기냐면 물속에 표면에 공기가 새 나오는 그 입구 주변으로 이렇게 막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쭉 막이 이렇게 형성되다가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는 거죠. 풍선처럼. 그러니까 10 마이크로미터, 20 마이크로미터 정도 크기가 이렇게 될 때까지 이게 이렇게 표면이 이렇게 부풀어 오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한 것처럼 0.1 마이크로미터의 크기가 있다 해서 바늘구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30바를 이겨내는 힘이 있어야 이건 만들어지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스크리닝을 통해서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거품은. 그래서 우리가 거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필터를 통해서 걸으면 그냥 기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아주 간단한 방법들인 거죠. 근데 이런 방법들을 다 통해 갖고 해보면 어떻게 돼요? 사실 그것들이 이제 완전히 제거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안 그런다고 얘기들이.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해봐도.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나노 버블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나노 버블이려고 하면 적어도 두 가지는 만족을 해야 되죠. 첫 번째는 뭐냐면 나노 트래킹 아날라이저에서 찍혔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 나노 입자인 거죠. 액체, 고체, 기체 중에 하나의 입자인 거고, 두 번째가 뭐예요? 바깥의 체외곽의 기체면 제타전이라는 걸 형성해야 된다고요. 제타전이가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는 전압이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나노 버블이 아닌 거예요. 그건 나노 입자죠. 그런 거 상당히 많아요. NTA라는 그러니까 나노 트래킹 시스템에 그걸 분석하는 분석계가 그 분석계에 이제 간혹가다 이게 이제 오래되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로 확인하냐면 우리가 쓰는 그 고무 있죠, 라텍스로 검교정하는 그 샘플이 있어요. 그 라텍스 검교정하는 샘플이 얼마부터 나오냐면 10나노미터, 그다음에 100나노미터, 500나노미터, 1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샘플이 와요. 그게 정기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한테 스탠다드로 만들어져서 이건 90 몇 프로 이상 보증한다 이런 샘플이 와요. 걔를 물에 풀어놓고 한번 찍어보세요. 걔가 나노 버블이고 고무 액적 라텍스가 구별이 가는지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가시광선은 400나노대부터 800나노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나노 트래킹에서 쓰는 그 빛은 100나노미터보다 작잖아요. 그럼
눈으로 보는 그 빛으로는 그 크기를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크기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 빛이 이게 뭔가를 받으면 산란돼 갖고 나오는 거거든요. 산란돼 휘산된다고 그래야 되나? 그 휘산되는 이게 아른아른해요. 이게 그냥 이 물결이 이렇게 친 것처럼. 왜냐하면 빛은 파동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그냥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구별도 안 가요. 여러분이 보시기 알겠지.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나노호흡을 하시는 분들은 제발 덕분에 그 뒤쪽 후 단계 제타 전이만이라도 증명을 하시면 사람들한테 오해를 어느 정도 풀 수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노버블수라 해가지고 나온 제품들에 대한 저도 이제 한때 그걸 많이 했지만 그거를 일단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노버블이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수소수하고는 좀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수소수는 이미 임상 실험을 많이 했어요. 수소 가스만 가지고 오타 교수님 같은 경우가 그거 가스만 가지고 임상을 해서 전임상한 게 네이처 논문에 실렸기 때문에 이것은 수소 가스가 만들어낸 힘이다. 임상 실험한 이게 납득이 가잖아요. 왜? 임상 실험 논문도 한두 편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거든요. 지금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뭐 600편 이상 되는데 SCI급 논문이 그 중에서 뭐 300편 이상 다 이렇게 실리고 의사들도 거기에 또 실은 거예요. 근데 참 보면은 이상하죠. 우리나라 그쪽 보면은 그냥 자기가 그 논문에 실었으면서 그 논문에 딴 사람이 실린 건 또 안 맞다라고 하니 참 이건 뭐라고 해야 될지 좀 뭐라 그럴까요? 목소리 큰 놈이 그냥 장땡인 거죠. 우리나라는. 다음 편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이 물 시리즈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편은 이제 수소수 쪽을 진입하기 전에 정수기에서 뭐 증류수가 나쁘니 뭐가 좋니 뭐 미네랄 수가 좋니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길래 그때 이제 제 견해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도 이 물 쪽에서는 이미 10년 이상을 개발해 왔기 때문에 저도 뭐 충분한 그기에 대해서 말할 자격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저같이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계몽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많은 그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정보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때 당시 그 기술력의 한계일 수 있어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들도 좀 다양한 생각 그리고 다양하게 찾아보세요. 제 뭐 이런 얘기만 듣지 말고 찾아보세요. 여러 가지를 자의적으로 하시라고. 뭐든 뉴스가 주는 걸 가져가지고 자기가 뭡니까 비판하지 말고 뉴스가 오는 것들은 그냥 정보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에 흥분해야 되는 것은 자기가 왜 세상이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흘러가는지 왜 환경을 이렇게 더럽히는지는 자기가 느끼고 자의적으로 뭔가 자기 자신 속에서 나와야 된다. 그리고 명심해야 될 건 세례 요한 락스가 가리키는 그 방향하고 똑같아요. 락스의 위험성을 알으라는 거죠. 락스같이 처음에 깨끗해 보일 수도 있어요. 초기에는 깨끗해 보일 수 있고 살균도 좋고 뭐 다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숨겨진 그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으세요. 이상입니다.